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홀로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이혼한 지는 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뭐 때문에 이혼했느냐 물어보곤 하는데요.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정도로 대답하고 진짜 이혼 사유에 대해선 말하지 않아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할 때 이혼 사유에 대해 주변에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도 정말 이혼 사유에 대해 주변 누구에게도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고요. 남편의 부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혼 사유가 워낙 일반적이지 않고 충격적이다 보니 괜히 입방아에 오르고 싶지 않을 뿐이거든요. 어쨌든 아이의 아빠기도 하고 괜히 저희 아이도 알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평범하고 단란했던 가정이었는데 그 일을 겪고 이혼까지 해야 했던 저의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결혼 전에도 학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동료 교사 한 분이 남자를 한 명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 남자가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잘 웃는 상이었고 착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 남자는 IT 회사에서 웹개발 업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만나오면서 느낀 건 사람이 참 다정하고 섬세하다는 거였어요. 착하고 배려심도 많고 섬세하고 이런 남자라면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 가까이 만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 다니던 학원은 그만두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다정하고 저에게도 잘했어요.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트렁크에는 좀 커다란 가방 하나가 실려 있었어요. 그 가방은 늘 그곳에 있었고 좀처럼 집으로 들고 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죠. 남편은 그 가방을 만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편 말로는 간단한 운동 도구들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니까 남편은 대강 열어봐 준 적도 있어요. 위에는 간단한 운동도구랑 운동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운동복은 세탁해 줄 테니까 들고 오라고 해도 기어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만 하더라고요. 제가 운동 도구들은 왜 들고 다니냐 하니까 남편 하는 말이 워낙 야근도 많고 따로 짬내서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회사 휴게실에서 한 번씩 운동하고 그러는 거야. 아, 정말? IT 회사 특성상 남편은 야근하는 일이 많다고 했고 남편도 그 때문에 운동할 시간도 없다는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운동할 시간도 없이 바쁘고 정신없게 일한다는 게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은 5년이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으로 택배 하나가 배송이 되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택배 상자를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킨 적이 없는 와인색 원피스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다른 집 택배가 잘못 왔나 싶어 놀라서 봤는데 주소는 저희 집이 맞았고 수령이는 저희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혹시 내 선물로 시킨 건가 싶어서 꺼내보게 되었는데 옷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짧고 노출이 있는 몸에 쫙 붙는 형식의 원피스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이런 옷을 입지도 않을 뿐더러 사이즈도 제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소 입는 사이즈보다 훨씬 큰 사이즈였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 순간 남편에게 혹시 다른 여자가 있나 싶기도 했어요. 저는 찜찜한 기분으로 상자째 원피스를 놔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왔고 저는 원피스가 든 상자를 갖고 왔죠. 자기 앞으로 이게 왔더라? 이게 뭐야? 남편은 어리둥절하게 상자를 열어보더니 원피스를 보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더욱 의심이 갔죠. 아, 내가 집으로 시켰네.
뭐야 그 원피스는? 어? 행여나 내 거라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도 아니고 사이즈도 안 맞던데?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갑자기 깜짝 놀란 얼굴로 묻더라고요. 아, 사이즈가 안 맞아? 어. 잘못 시켰네. 뭐? 자기 거 맞아. 전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고 예뻐서 샀는데 자기한테 선물하려고 회사로 시켰어야 했는데 그만 집으로 시켰네. 뭐라고? 이게 진짜 내 거라고? 혹시 입어봤어? 남편은 그러면서 원피스를 꺼내 저한테 대보려는 겁니다. 자기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서, 그냥 사 입으라고 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내가 몰래 샀지. 자기 주연이 낳고 나서 찐 살 계속 안 빠진다고 해서 일부러 좀 큰 사이즈 산 건데 너무 큰 걸 샀나 보다. 반품해야겠지? 남편은 정말 옷을 잘못 산 것 마냥 곤란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내 옷인데 잘못 산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남편이 저를 힐끗 보더라고요. 표정이 왜 그래? 아니, 나는 뜬금없이 여자 옷을 샀길래 자기한테 혹시 여자가 있나 했지.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푸아 하고 웃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여자야. 그럴 시간도 돈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진짜 내 선물 맞아? 그렇다니까. 좀 색다르게 이런 거 입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 키우는 아줌마한테 이런 옷이 가당키나 해? 뭐 어때서? 이런 건 꼭 아가씨들만 입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 내려면 좋잖아. 자기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고상하고 우아한 스타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 말에 남편이 풋 웃더라고요. 자기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는 남자가 어딨냐? 다 겉으론 점잖 떠는 거지. 결국 자기도 똑같네. 한번 입어나 볼래? 남편은 능글거리며 저한테 옷을 들이밀더라고요. 저는 질색하며 옷을 치웠습니다. 됐거든? 반품이나 해. 사이즈 바꿔도 안 입을 거지? 안 입어. 저런 걸 입고 어디 가냐? 나한테만 보여주면 되지. 아, 진짜. 됐거든? 반품이나 하세요. 그렇게 저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반품시킨다며 옷을 다시 챙겨 넣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작은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노출이 좀 있는 원피스, 제가 입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문했다는 남편,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 원피스를 결국 반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고요. 그 일 이후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그날도 남편은 야근을 한다고 했기에 저는 아이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폰으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런데 전화가 온 곳은 생각지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이성현 씨 와이프분 맞으세요?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경찰서라뇨. 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시죠? 지금 서로 좀 오실 수 있을까요? 남편이 지금 경찰서에 있다는 이야기에 그 길로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경찰서로 급하게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달려간 경찰서,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남편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반품시킨다는 그 와인색 원피스, 남편은 그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게다가 머리에는 가발을 쓰고 있었고요. 얼굴에는 짙은 화장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여장을 하고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남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 상황이 너무 괴상하고도 믿기지가 않았고요. 제가 얼떨떨하게 그곳으로 다가갔고 경찰이 저를 보더라고요. 이성현 씨 보호자분 되세요? 그 말에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고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앞에 있던 경찰이 얘기를 하더군요. 이성현 씨가 보시다시피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출입했어요. 화장실 들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신고를 했고요. 네? 저는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이런 옷차림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갔다니요. 남편은 그 말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여자 화장실에 간 건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여자로 볼까 단순히 궁금한 의도였다고 했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초범인데다 남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특정 피해자가 없어서 일단 훈방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가서 다 해명한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화장에 가발까지 쓴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친정엄마께 말씀드려서 아이는 친정에서 재우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에게 물었죠. 언제부터 이랬냐고요. 남편도 괴로워하며 말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여장하는 취미가 있었다고요. 여자 옷을 입고 여장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어떤 쾌락이 느껴졌대요.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해서 들고 있던 옷이며 액세서리도 싹 다 버린 적이 여러 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여장을 하고 싶은 욕구를 어쩌지 못해 다시 옷을 사들였다더군요. 그럼 저 원피스도 결국 내 거 산 거 아니네? 맞아, 내 거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장하면 몰래 하면 되지. 여자 화장실은 왜 가? 여장만 하면 내가 정말 여자가 된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도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막말로 무슨 범죄라도 저지르려고 한 게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절대 아니야 그건. 못 믿겠어. 연애 기간, 결혼 생활 다 포함해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 잘도 속였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주연이가 알면 아빠를 얼마나 이상하게 볼 거냐고. 당신이 이런 취향이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당신하고 결혼을 해? 당신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저는 남편 보는 앞에서 남편이 입고 벗어둔 그 원피스와 가발을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면서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한바탕 했지만 남편이 정말 그 행위를 끊을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본인 입으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못 끊었다는데 제가 어떡하나요? 너무 충격이기도 하고 남편에 대한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애 아빠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는 여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일단 이 일은 덮어두기로 했죠. 하지만 남편만 보면 자꾸만 그때 일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몸에 붙는 원피스에 하의를 신고 짙은 화장까지 한 채 경찰서에 앉아있던 남편의 모습이요.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 충격은 희석되지가 않더라고요. 표면적으로 남편은 그냥 회사 다니고 평범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래봬도 분명 저 몰래 계속 여장을 하고 여장을 한 채 이상한 곳에 갈 것만 같았어요. 그때쯤 여장 관련 글도 많이 찾아봤는데 보통 여장을 하고 남자를 만나는 일도 많다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당신도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냐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자기는 게이가 아니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쾌락을 위해 여장도 하고 밖에도 다니는 사람이 더 큰 쾌락을 위해 그런 짓을 안 할 거란 보장은 없었죠. 저는 그때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했어요. 막말로 남편이 여자랑 바람을 폈으면 바로 이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덮기에도 애매하고 남편에 대한 정은 떨어지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아무래도 저를 속이고 계속 여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문득 그 가방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남편이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가방이요.
혹시 그 가방에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이 잘 때 몰래 차키를 들고 내려갔고 남편의 차 트렁크를 열어봤어요. 트렁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그 가방. 그 가방을 열어보니 역시나 위에는 간단한 운동 도구들과 운동복이 있었어요. 전에도 제가 봤었던. 하지만 그건 눈속임에 불과했습니다. 대충 치워보니 밑에는 제 예상처럼 역시나 여자 옷과 화장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옷을 꺼내보니 향수 냄새도 살짝 나는 게 최근에도 입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남편은 여전히 여장을 하고 여장을 끊을 생각이 없는 거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 가방을 들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고 그 옷을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은 그 옷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가방을 왜 뒤져? 이거 뭔데? 이제 안 한다며. 아, 그거 예전에 입었던 거야. 거짓말 하지 마. 향수 냄새도 나는데 이걸 예전에 입었다고? 당신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남편은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근데 이거 그냥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걸 이해하라고? 그래, 그냥 내 취향이야. 사람들 누구나 판타지 하나씩은 있잖아. 막말로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유별난 취미생활이다 이렇게 봐주면 안 되냐고.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짓거리 하다 경찰서까지 갔으면서. 그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그냥 이건 모른 척 해주면 안 돼? 당신이고 우리 주연이한테도 피해 끼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왜 없어? 당신 때문에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그냥 취미로 생각해. 나 사랑하면 이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도리어 저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취미생활로 생각해 달라면서요. 저도 이해하고 받아들여보고자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장을 한 채 앉아있던 그 모습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이 될 줄 아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지만 부부로서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치명적 이유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주장하길 여장은 범죄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일종의 취미활동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일종의 사적인 연극 같은 걸로 봐주면 안 되냐고요. 하지만 여장 행위를 애초에 속인 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충분하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희가 이혼하게 되었을 때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선 함구해 달라고요. 저랑 법적으로 다툴 땐 그저 취미활동일 뿐이니 인정해 달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더니 막상 이혼하게 되니 주변에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연이를 위해서 말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나도 이런 일로 주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그렇게 이혼 후 아이는 면접 교섭일 날 남편을 한 번씩 보고 있어요. 아이에게는 또 잘하는 남편이다 보니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학원에서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지각색의 성격과 취향들, 개인마다 가진 특징들이겠지만 어떤 성격이나 취향은 존중하기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택배가 잘못 왔던 날 그 택배를 뜯었을 때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 사이인데 남편은 치명적인 비밀을 숨긴 채 결혼을 한 거고 결국 파국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첫 결혼의 실패는 저에게도 아픈 상처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살아가려 합니다. 이혼은 했지만 사랑하는 저희 아이가 남았으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건 아니다 싶어요.
저희 아이 잘 키우며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제 공부방을 열고 한창 열심히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 짧은 결혼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인연이 되었던 동서 형님과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차 한잔 할 때도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과거의 동서지간인 형님과 아직도 연락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님과 저는 비슷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 일로 인한 유대감도 크고 또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거든요. 저와 형님이 겪어야 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아빠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었고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워주셨어요. 형제도 없이 외동이었고 엄마와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엄마가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고 저 대학교 졸업을 한 달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방황도 많이 하고 참 힘든 날을 보냈어요. 2년 가까이 엄마라는 단어만 봐도 눈물이 터졌으니까요. 하지만 꾸역꾸역 살아갔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말처럼 저도 심정으론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엄마 생각을 하며 더 열심히 살아갔죠. 저는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었고 나름 인기도 꽤 있는 강사였습니다. 수업도 잘하고 늘 밝고 파이팅이 넘쳐 보인다고 원장님도 학부모님들도 다 좋아하셨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지독한 외로움과 그리움이 많다 보니 오히려 겉으로는 더 씩씩하고 활발해 보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학원에서는 내내 웃으면서 열심히 수업했지만 집에 와선 손 하나 까딱 않고 멍하게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엄마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보면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도 종종 있었고요. 마음이 참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까지 없으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홀로인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빨리 결혼을 하고 싶고 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내 가족이 생기면 이러한 외로움도 힘듦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때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8살이 많았고 마트에 입점되어 있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른스럽고 진국이다 싶은 면이 많았습니다. 저도 사회생활할 때는 힘든 티를 거의 안 냈는데 그 남자 앞에서는 힘든 얘기도 하고 엄마 얘기도 터놓으면서 울고 심적으로 많이 기댔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 걸 어머님은 아시냐, 괜찮다고 하시냐고 물어봤죠. 그 남자는 괜찮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느냐며 오히려 부모님 돌아가시고 열심히 사는 네가 기특하다고 하셨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머님도 얼굴은 안 뵀지만 참 좋은 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전 인사를 갔는데 어머님은 제 예상대로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온화하신 외모에 말하시는 것도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했고 그 후에 남친의 형님네와도 식사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제가 형제도 없기 때문에 상견례는 따로 안 했고 그냥 시댁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로만 하기로 했던 거죠. 그때 아주버님과 형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3살짜리였던 조카도 함께요. 저는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형님은 표정이 몹시 안 좋으시더라고요. 억지로 끌려 나온 것처럼요. 식사 내내 말 한마디 없으시고 본인 밥 드시고 아이 밥 먹이는 것만 하셨어요. 가족들끼리 담소 나눌 때도 그냥 밥그릇만 보고 계시고요. 제 딴에는 저한테 형님이 되실 분이니까 이런저런 질문도 조금 드려봤는데 그냥 단답으로만 대답하시더라고요. 성격이 엄청 차가우시구나 생각했죠.
저도 나름 학원에서 일하면서 학부모님들 상대 많이 해봤고 그런 부분에선 넉살 좋다 싶었는데 형님은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라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굳이 형님한테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님과 형님은 대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하여튼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나 한잔하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이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먼저 들어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휑 가버리셨죠. 저는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벙쪘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이해하라고 첫째가 좀 유별스러운 데가 있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저한테 형수가 엄청 유별나고 사람들하고도 잘 못 지낸다고도 했고요. 저도 그렇느냐 하고 말았죠. 그렇게 카페를 가서 결혼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잠깐 주고받는데 카페 주인분이 오셔서 저 검정색 차 주인 되시냐며 저기 주차하시면 딱지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은 주차를 다시 하러 갔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둘만 남게 되었죠. 저는 어머님 커피잔이 비어있는 걸 보고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여기 리필도 된다는데 커피 리필 해달라고 할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굳은 얼굴로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못 들으셨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죠. 저 어머님, 여기 커피 맛있던데 혹시 리필... 됐다. 밤에 잠 못 잘 일 있니? 제 말을 끊으며 딱 그렇게 말하시곤 싸늘한 표정으로 창밖만 보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조금 당황했죠. 왜냐면 바로 좀 전만 해도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그 순간 어머님은 뭔가 저에게 화가 난 것처럼 하셨거든요. 저는 속으로 뭐지? 내가 뭔가 실수했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한참이나 아무 말 않고 굳은 얼굴로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뭔가 말을 걸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나 화장실 좀 하시면서 일어나셨고 잠시 후 남친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화장실 가셨어. 요 근처에 될 데가 없어서 좀 돌았어. 그렇구나. 저는 그때까지도 속으로 좀 얼떨떨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님이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환하게 웃으며 오시는 거예요. 주차는 다시 했니? 예, 좀 멀리 됐어요. 나중에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좀 걸으면 되지. 날씨도 화창한데. 이런 날은 일부러도 걷는다. 진영아, 그렇지 않니? 어머님은 다시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저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180도 다른 어머님의 모습에 저는 좀 벙쪘죠. 네? 네, 그쵸. 저는 아까 봤던 어머님의 그 싸늘한 표정과 말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순간적으로 표정이 안 좋거나 말이 툭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도 그러신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결혼 이야기를 하며 어머님이 사주신 20평짜리 빌라 전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내년 여름에 계약이 만기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내년 여름까지 같이 살다가 거기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남친도 사회생활을 늦게 해서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았고 제가 가진 돈은 결혼식 비용 빼고는 갖고 있다가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쓰라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 사는 거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전까진 계속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외로웠었거든요. 제가 좋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성격이 시원시원하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저하고는 가장 친한 친구 하영이가 웃으며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우리 진영이. 고마워, 하영아. 축하해. 잘 살아야 돼. 그렇게 사진도 찍고 잠깐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님 오셨어요? 여기는 제 친구예요. 제가 소개하자 친구도 웃으며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진영이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머님 하는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너도 고아니?
어머님의 말에 저와 친구 할 말을 잃고 순간 벙쪘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했죠. 저는 황당한 정신을 붙잡고 다시 여쭤봤어요. 네? 아니, 보통 끼리끼리 놀잖아. 그러면 너도 부모 없어? 친구는 황당해하며 아니요, 계신데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친구와 저를 마음에 안 드는 눈빛으로 쓱 훑어보더니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얼떨떨하기도 하고 기막히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갑자기 시댁 쪽 친척분들이 우르르 사진 찍으러 들어오시는 바람에 친구는 대충 인사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말이 너무 충격이라 저는 표정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하는 내내 어머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렇게 식이 다 끝나고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하다고요. 그랬더니 친구는 자기는 괜찮다고, 근데 시어머니가 보통뿐 아니시던데 너는 괜찮은 거 맞냐고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말실수를 하신 것 같다고, 평소에 안 저러신데 왜 저러신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곧바로 시댁에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첫날 제가 퇴근하고 오니 어머님이 식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도왔고 남편과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치우려고 하는데 남편은 담배를 챙겨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나 담배. 이거 같이 치워야지. 제 말에 남편은 알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됐으니 둘 다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제가 하겠다 했더니 남편에게 너 담배 피러 나간다며 나갔다 와. 그러시는 겁니다.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담배 들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설거지거리를 모아놓고 고무장갑을 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옆에 오시더니 진영아. 네, 어머님. 너 미쳤니? 그러시는 거예요. 표정도 엄청 정색하시면서요. 네? 시어머니 앞에서 아들 보란 듯이 부려먹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너 아무리 부모가 없어서 똑바로 배운 거 없이 자랐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저는 어머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충격이라 말도 못하고 벙쪄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불만일 거면 나와.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서 제가 낀 고무장갑을 벗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급히 말했죠. 아니요. 제가 할게요. 왜? 현섭이 들어오면 현섭이 시키게? 아니에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쎄하게 쳐다보시더니 주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이게 뭘까 싶었죠. 분명히 평소에도 하하호호 한없이 부드럽고 천사 같은 모습이신데 한 번씩 저런 쎄한 표정과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다니. 저는 설거지하는 내내 결혼 전에도 한 번씩 봤었던 어머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 남편이 없을 때만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어머님의 천사 같은 모습을 볼 때는 항상 남편이 옆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운 기분이었고 설거지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 앉아 있으면서도 어머님이 나한테 왜 저러실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은 표정이 왜 그러냐 했지만 그때는 저도 머릿속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고요. 그렇게 그 뒤로 설거지는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어머님과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하하호호 얼마나 화기애애한지 몰라요. 저는 그 사이에서 묘하게 소외되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남편은 보통 주말에는 출근을 하고 평일에 쉬거든요. 그렇게 주말이 되면 저도 집안일을 하는데 어머님과 저 둘만 있다 보니 본격적으로 저한테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청소 하나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제가 조금 서툴러서 그런가 봐요. 아휴, 부모가 없으니 집안일도 똑바로 못 배워서 그런 건지 원. 어머님은 제 앞에서 부모가 없어서 그렇다는 소리를 서슴지 않고 하셨어요. 저도 한 번은 너무 서러워서 따졌죠. 어머님, 그 말씀은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뭐가 지나쳐? 내가 없는 말 했니? 부모님 돌아가신 거 제 상처인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시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네 상처니까 조심해달라 그거야?
내가 너 상점 모시듯이 하고 살아야 되니? 부모도 없는데 결혼 허락하고 이렇게 집안일 알려주는 것만도 너 고맙게 생각해. 어디서 상처니 뭐니 어쩌란 말이야? 어머님 완전 목까지 빨개져서 저한테 따지시는데 눈빛이 너무 희번뜩해서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흐느끼고 있는데 어머님 밖에서 큰 소리로 제 욕 계속하시고 저는 어머님이 나를 진짜 싫어하셨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는데요. 잠깐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가 남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영이는요? 어디 몸이 안 좋은 건지 밥 먹고 들어가서 아예 안 나온다. 나는 둘이 있으니까 오붓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더니 내가 집안일이고 음식 준비고 싹 다 해놔도 저러고 틀어박혀서 안 나와. 어디가 아픈 건지 네가 한번 물어봐. 그러시는 겁니다. 세상 부드럽고 자상한 목소리로요. 그거 듣는데 저는 어머님이 진짜 사이코인 줄 알았어요. 아까 저한테 악쓰면서 부모가 없느니 어쩌니 하실 땐 언제고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와 어디 아프냐 그랬고 저는 아까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금도 믿지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다니까. 제 말에 남편은 픽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왜 웃어? 우리 엄마 그런 말 못해. 너 우리 엄마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내가 그럼 지어낸다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를 몰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소리 질렀다고? 이번이 처음인 줄 알아? 나랑 둘이만 있으면 표정부터 바뀌신다고. 그냥 살림 가르쳐 주신다고 몇 마디 한 걸로 당신이 꿍한 거 아니고? 뭐라고?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됐지? 그렇게 남편은 씻으러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전했는지 다음날 남편 없을 때 어머님은 저희 방까지 쳐들어와서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너 어디서 이간질이야? 무슨 이간질이야 어머니. 네가 현섭이한테 내 욕했잖아.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저한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 마음에 안 들어. 너 같으면 너 같은 게 마음에 들겠니? 그리고 어디서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이야? 너 때문에 나랑 현섭이 사이 안 좋아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머님은 막 코앞까지 삿대질을 하며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 눈빛이 진짜 반쯤 돌아있는 것 같아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완전 얼어붙었죠. 어머님이 계속 욕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서 저는 죄송하다고 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죄송할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어머님은 남편만 없으면 얼굴을 180도 바꿔서 저한테 막말하고 패드립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뜨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요. 남편에게 그 후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왜 자꾸 그러느냐 하더군요. 자기 엄마는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서요. 순진하고 착하신 거 맞습니다. 아들 앞에서만요. 저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데 더 환장하겠는 건 어머님도 매번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땐 저와 둘이 있어도 세상 다정하고 자상하게 잘 대해주세요. 마치 딸한테 하듯이 너무 다정하게요. 근데 본인 기분 수틀리면 또 저에게 막말하고 소리부터 지르고 그러다 보니 저도 어머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어머님의 기분을 살펴야 했어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없던 탈모까지 생길 지경이었죠.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결혼한다고 살던 집도 다 정리했는데 이혼이라도 하면 갑자기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던 때다 보니 제대로 된 판단도 안 됐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영부영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갈 때였습니다. 어느 날 형님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전해왔습니다. 형님네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랑은 연락 없이 살고 어머니랑만 왕래하며 사셨대요. 그런데 형님네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2년 가까이 병상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신 거고요. 부고 소식을 듣고 저희 집 모두 참석을 했는데 형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넋이 좀 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여의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형님은 멍하게 있으시다가도 갑자기 펑펑 우셨어요. 저는 가족이고 또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형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 대접도 열심히 하고 일도 자처해서 열심히 했죠. 형님 친정도 저처럼 친척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나서서 형님도 위로해드렸습니다. 형님도 아시겠지만 나도 아버지 일찍 보내고 엄마까지 2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 그 마음 너무 잘한다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요. 형님도 잘 못해드린 기억만 남고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해본 것 같아 사무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님을 꼭 안고 위로해드렸죠. 어머님도 형님 앞에서 안쓰럽다고 기운 좀 내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형님은 저한테와는 다르게 어머님은 눈도 쳐다보지 않고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머님을 왼수 보듯이 하고요. 저는 형님도 저처럼 어머님한테 당한 게 맞나 보다 지레 짐작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앞에서는 마음이 안 좋다고 한숨만 쉬시던 어머님께서 저랑 둘이 있게 되니까 바로 형님 욕을 하시더군요. 그 오랜 기간 투병 생활하다가 죽은 건데 뭐 저렇게 갑자기 죽은 것 마냥 난리를 치냐며 하여튼 요란하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어머님 진짜 못되셨구나 싶었습니다. 형님은 장례가 모두 끝나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보내서 그렇게 두 팔 걷고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조만간 마음 추스르면 다시 뵙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형님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요. 왜냐면 갑자기 형님이 집에 들이닥치셨거든요. 남편을 통해 들은 바로는 형님은 몇 년 전에 어머님과 대판 싸우고 집에 안 온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사람이에요? 엄마 돌아가시고 가슴 갈갈이 찢어지는 사람한테 기어크 전화해서 내 아들 돈 벌어서 장모 병원비로 다 쓰게 하느냐고 난리를 쳐요. 라고 하셨죠. 저희 남편도 저도 이게 뭔 소린가 싶어 봤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쳐들어와서. 내가 언제? 또 시작이시네요.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 해놓고 뒤로는 전화해서 투병 생활 오래 해서 돈만 엄청 쓰게 만든 엄마 죽은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유난 떠냐 그랬죠? 저 말을 저한테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형님에게도 직접 했다는 말인가 싶어서 경악했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한숨을 내쉬면서 어머님을 두둔하고 형님을 말리더라고요. 형수님, 그만 좀 하세요. 힘드신 건 알겠는데요. 왜 저희 엄마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는 말 지어 하겠어요? 솔직히 지어 하시잖아요. 저나 형이나 저희 엄마를 몰라요? 평생 엄마랑 같이 살아온 우리가 더 잘 알죠. 저는 남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좀 말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기막힌 듯 웃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아들들 앞에선 세상 천사가 따로 없으니 알 리가 없죠. 그래요. 우리 남편이나 도련님이나 그럴 리 없다 펄쩍 뛰길래 내가 직접 들려주러 왔어요. 그러면서 형님은 폰에서 갑자기 통화 녹음을 트시더라고요. 어머님과 형님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것 같았는데 대화 중간부터 녹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미 둘 다 목소리가 격앙돼 있었죠. 그런 소리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내 말이 틀렸어? 내 아들이 개고생해서 번 돈을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뒤질러 내 엄마한테 왜 들이부어야 되냐고. 알고나 얘기하세요. 병원비는 전부 저희 엄마 보험하고 자비로 했거든요. 어머님 아들 돈 하나도 들어간 거 없어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돈 벌었고 어머님 아들보다도 더 잘 벌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집에서 쳐놀고 있잖아. 누구 때문에 그런데요? 어머님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겨서 퇴직한 거잖아요. 사랑 그렇게 피말리게 해놓고 다시는 연락 않기로 해놓고 갑자기 왜 전화하는데요? 내가 너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서 그렇다. 지독하게 마음에 안 들어. 아주 그냥 며느리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싸가지들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는 뭔 재수가 옴붙었길래 큰 며느리며 작은 며느리며 제대로 된 가족도 없고 사돈도 없냐. 다 고아야 고아. 말 다 하셨어요? 가족 있고 사돈 있으면 뭐 달라져요? 남들한테 말하기 쪽팔려 아주 그냥. 이런 말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동서한테도 그러시나 본데 진짜 그만 좀 하세요. 며느리들이 어머님 동네북이에요? 어머님 아들은 뭐 그렇게 잘났다고요? 뭐야? 이 미친년이 진짜? 네 머리 다 뽑아줄까?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그렇게 형님이 절규하더니 녹음은 끊겼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고 나서 집에서는 어두운 정막이 흘렀어요. 남편도 아주버님도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어머님, 정신과 치료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받으셔야겠어요.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며느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아까운 자식이면 결혼시키지 말고 끼고 살던가요. 결혼은 또 했으면 했나 보죠? 형님의 말에 어머님은 갑자기 저희 남편에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를 살살 약 올리니까 나도 그런 거 아니야. 사람 약을 아주 바짝바짝 올린다니까. 내가 쟤 때문에 생전 안 하던 욕이 다 나와. 어머님은 또 형님 탓하시고 가만히 듣고 있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 형님한테도 과거에 그러신 거 맞네요. 이제 저한테 그러시잖아요. 너는 왜 갑작 나서 가만 안 있니? 제가 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머님은 도대체 며느리들을 뭘로 생각하세요? 저한테도 툭 하면 부모가 없다느니 방금 형님과 통화 내용에서도 사돈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어머님 저한테도 그런 얘기 잘하시잖아요.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말 좀 믿겠어? 이게 바로 당신이 그 순진하고 착하다고 하는 어머님의 본 모습이야. 남편도 혼란스러운 얼굴로 어머님을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진짜 저 목소리 엄마 맞아요? 아니, 제가 사람 팔딱 미치게 약을 올리니까. 내가 전에는 녹음이라는 그 간단한 생각을 못해서 증거 하나 못 만들었네. 이제 들으니까 알겠지? 너네 엄마랑 살아. 나 이제 더 이상은 너랑 못 살겠다.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말하시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아주버님 놀라서 쫓아나가고요. 그렇게 황망하게 있는데 어머님 갑자기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너 쟤랑 뒤에서 짰지? 나 골탕 먹이려고. 네? 제가 너한테 이러라고 시키디? 저는 진짜 혈압이 상승하더라고요. 진짜 만만한 게 난가 싶더라고요. 진짜 작작 좀 하세요. 뭐? 작작? 제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꼴하지 좀 봐라. 부모도 없는 게 얼마나 큰 약점인데 나 그런 거 다 품어줬어. 근데 이제 와서 이래? 저는 그 말에 도저히 못 참고 식탁 위에 있던 컵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쫙 하면서 컵 유리가 흩뿌려지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도 미쳤냐며 소리 지르고요.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저 대화 내용 듣고도 너네 엄마 편들 것 같으면 너네 엄마랑 살아. 어머님 말씀대로 저 부모도 없고 보고 배운 것도 없어서 이런가 봐요. 부모 있게 제대로 보고 배운 거 있는 며느리 얻어 사시던지 하세요. 그런데 어머님 그따위로 하시면 어떤 사돈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내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 쫓아와서 저보고 미쳤냐고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왜 형수 따라하는 거냐 그러고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간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너 친정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막말했던 거 남편에게 말했는데도 남편이 제 말을 믿지 않았던 건 진짜 어머님을 철석같이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본인도 어머님 말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또 자기가 나서면 귀찮아지니까 못 믿는 척 그냥 모른 척 했던 거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대로 그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 밖을 확 나서는데 이상한 해방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드디어 끝났다라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혼자 사는 가장 친한 친구네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통보했고요. 남편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결국 말도 안 통하고 자기 엄마 그래도 불쌍하고 안쓰럽다며 저보고 한번 숙이고 들어가 달라는 헛소리만 해대길래 도저히 답이 없다 싶어 협의혼하자 했습니다. 그 와중에 형님이 연락이 왔었어요. 한번 밖에서 만났죠. 형님은 저한테 자기가 그래도 윗사람인데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님이라면 치가 떨려서 시댁 쪽으론 발걸음하기도 싫다면서요. 저한테 하듯이 형님도 들들 볶인 거 맞고 본가에서 사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가서 형님 괴롭혔대요. 아주버님은 안 믿었고요. 형님이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면서 이혼하자 했고 아주버님이 시댁과 인연 끊어도 되니 이혼만은 안 된다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시댁에는 안 가고 연락도 없이 여지껏 살았던 거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장례 치르고 나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 따졌다는 겁니다. 그 일 이후 형님은 이혼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이 자기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안 가봐도 된다고 약속해서 한 번만 더 참기로 했답니다. 저보고는 어쩔 거냐길래 저는 이혼한다고 했어요. 형님은 혹시 소송하거나 뭐 필요한 거 있음 자기가 다 도와준다고 자기도 전에 이혼 준비할 때 다 알아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필요한 일 있음 연락드린다 했습니다. 물론 남편하고 결국 협의 이혼하기로 해서 형님 도움은 안 받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친구네 집에서 살면서 이혼을 마무리했고 저 혼자 살 집 따로 구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리 혼자인 상태가 훨씬 자유롭고 편하더라고요. 외롭다고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덜컥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칼같이 판단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죠. 그 후 저는 형님하고는 한 번씩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들어서 전해주는 말로는 저와 이혼시키고 나서 어머님은 혼자 된 아들 안쓰럽다고 어디서 막 선자리 같은 것도 알아오고 했다는데 다 퇴짜랍니다. 솔직히 전 남편은 나이에 비해 돈은 없고 직업도 그저 그렇고 가진 거라곤 늙고 개팍한 시어머니 한 분과 시댁집 20평 전세 준 빌라가 전부인데 거기다가 이혼 경력까지 있으니 앞으로 누구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 하면서요. 도련님도 자기 엄마 그렇게 편들 땐 언제고 이제는 원망을 그렇게 퍼붓는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 다니던 학원을 몇 년 더 다니다가 퇴사하고 제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긴 하지만 그래도 다니는 학생들도 꾸준히 늘고 입소문도 조금씩 나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빨리 새 가족을 얻고 싶다는 마음에 덜컥 선택했던 결혼. 하지만 제 마음이 단단한 상태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결혼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면 마음껏 슬퍼하고 마음껏 그리워하려고 해요. 자꾸만 감추고 묻어두려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한바탕 울어버리고 툭툭 털고 나서 그리고 또 제 삶을 다시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누군가 내 외로움을 없애줄 거라 믿지 말고 제 스스로가 저를 보살핀다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거든요.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먼저 가신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일 테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큰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 줄이도록 할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었고 5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요. 남편과 저는 처음부터 합의하에 딩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저도 전부터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돈도 많이 들고 책임질 일도 너무 많으니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또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도 부부 둘이서만 자유롭게 살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교롭게 남편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기는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며 특히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골이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집들을 보면 아이한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크든 작든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더라면서 자기도 결혼을 한다면 아이 없이 딩크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애 때부터 딩크로 살고 싶다는 가치관이 잘 맞았던 거죠. 저희 부모님도 제가 딩크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걸 애초에 아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결혼 전에 물어봤습니다. 어머님께 얘기를 했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분명 우리 엄마도 아시지. 나 별로 애 안 좋아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도 되게 쿨하시다. 보통은 손주를 원하실 텐데 했었죠.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사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찬찬히 아이 가질 준비를 해라. 요즘은 아이 갖고 싶다고 잘 생기는 것도 아니라더라. 그러니까 괜히 신혼 즐기니 뭐니 하지 말고 바로 가질 생각부터 해.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이 너무 어리둥절했죠. 분명 결혼 전 남편이 어머님께 결혼을 해도 아이는 가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바로 아이 가질 준비부터 하라고 하시니까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그 앞에서 남소리 안 하고 나중에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아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면 된다면서요. 그게 뭔 소리야. 결혼 전에 그랬잖아. 어머님한테도 미리 말해놨다고. 나는 말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근데 상관없어. 우리 둘이 사는 거지. 엄마랑 사는 거야? 나중에 말씀드릴게. 그게 그렇게 간단해? 그런 건 미리 말씀드렸어야지. 아휴, 내가 잘 말씀드리면 된다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하는데 저는 걱정이 있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님에게는 손주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요? 보통의 부모님들은 당연히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알아서 얘기를 잘 한다고 하니 믿고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어머님은 자꾸만 저한테 무슨 소식 없느냐 하시는 겁니다. 남편에게 말씀드리라고 하는데도 남편은 자꾸만 미루고요. 그 일로도 몇 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나중에 저보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어머님은 손주를 바라시는 입장인데 거기 대고 저와 남편은 딩크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건 곤란한 얘기잖아요. 그런 말을 제가 어떻게 하나요? 저는 남편에게 빨리 말하라고 종용했고 결국 남편이 어머님께 말했는데요. 어머님이 그 후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은미야, 내가 병진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너네 애 없이 살기로 했었다며? 아, 예 어머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애 없이 살겠다고 해? 네가 그랬니? 네가 병진이한테 그렇게 살자고 한 거야?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결혼 전부터 병진 씨랑 충분히 상의해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저도 아이 없이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병진 씨도 그렇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병진이가 그럴 리가 없지. 네가 아이 없이 살자고 하니까 병진이가 너 맞춰주려고 그랬나 본데. 아니 은미야, 왜 애 갖기가 싫다는 거야?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애는 가져야지. 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고 설득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곤란한 기분으로 네네 하고 들어드리는데 무려 통화를 40분이나 했었죠. 너무 곤란하고 불편하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전에 어머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었으면 되는 문제고 만약 결혼 전에 어머님이 딩크로 사는 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으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때 결론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했다고 거짓말하고 사실은 어머님께 말을 안 한 바람에 저만 엄청 곤란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하여튼 그 일이 있고부터 어머님은 틈만 나면 저한테 아이 가지라고 아이 이쁘지 않느냐고 자꾸 그러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우리는 아이 안 가질 거니까 그만 좀 괴롭히라고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만만한 게 며느리인지 저한테 자꾸 섭섭해하고 기분 상해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남편이 단도직입적으로 더 이상 아이 문제 거론하지 마시라고 한 덕에 그 후에는 어머님이 아이 얘기를 하진 않으시긴 했어요. 다만 저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아지셨죠. 하여튼 남편과 저는 그 후에도 아이 없이 살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를 살았죠.
어머님은 한 번씩은 아쉬운 내색은 비추고 저한테 마음을 좀 바꿔보라고도 하셨지만 자주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저희 남편은 원래 외국식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했었는데요. 한창 인기가 있을 땐 장사가 잘 됐는데 유행이 지나가고 나니 장사가 그닥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기세 낼 돈도 없다는 소리를 할 만큼 상황이 안 좋았죠.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생활비를 저 혼자만 낼 정도로 남편의 상황은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매출 부진으로 가게는 문을 닫았죠. 남편은 대출을 내서라도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도 계속 장사를 하던 사람이다 보니 이제 와서 회사를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그 이야기를 알게 된 저희 아빠가 남편 사업자금 모자란 돈을 좀 도와주었습니다. 가뜩이나 아파트 대출도 있는데 가게 대출까지 얹어지면 너무 어려워질 테니까 돈을 좀 도와주신다고 한 거죠. 저희 집이라고 여유가 많고 그런 건 아니고 딸 고생하실까봐 저희 아빠가 노후자금으로 준비해 두신 돈을 남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신 거였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돈 관계는 확실히 해야 되니까 무이자라서 이자는 없어도 원금은 매달 갚아야 된다고 했고 각서와 계약서도 다 썼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빠 돈까지 빌려서 남편은 다시 요식업 장사를 시작했는데 프랜차이즈 돈가스 가게였거든요. 자리가 좋아서인지 홍보를 열심히 해서인지 아니면 그 프랜차이즈 이름값이 좋았는지 다행히 장사는 꽤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알바생을 한 명 고용했어요. 남편과 주방 이모님은 주로 주방에 있고 그 알바생이 계산 및 서빙을 했었죠. 저도 가서 봤는데 싹싹하고 빠릿빠릿하게 일도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일 열심히 잘해주는 알바생 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죠. 저도 가끔은 남편네 가게 가서 일을 도울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알바생과 좀 친해지고 얘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알바생의 이름은 서영주였고 대학 졸업 후 들어가고 싶은 공기업이 있는데 취업 준비하면서 알바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보니 저희 가게에서 알바하는 거 말고도 집에서 부업식으로 또 일을 한다는 겁니다. 와, 영주씨 진짜 부지런하다. 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실은 소녀 가장이거든요. 소녀 가장이라고? 영주씨가? 네,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랑 남동생 하나랑 사는데요. 생활비도 내야 되고 나중에 동생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도 내줘야 하고 매달 돈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산다고 생각하니 짠하기도 하면서 또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사정을 듣고 나니 마음이 좀 쓰여서 교통비도 따로 챙겨주고 디저트 종류를 사서 종종 손에 들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님하고 동생하고 같이 먹으라고요. 열심히 사는 친구라고 생각했기에 더욱 마음이 갔던 거죠. 그렇게 또다시 몇 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가게를 마치고도 한참이나 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이 잦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남편의 차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본 영수증인 겁니다. 저희 집은 보통 제가 장을 보고 또 거의 인터넷으로 시키기 때문에 따로 마트에 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쌀, 감자, 대파, 생수 등 누가 봐도 장을 본 영수증이 남편 차에서 발견된 겁니다. 보니까 카드도 남편 카드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머님도 집 바로 근처에 마트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 장을 봐드린 것 같지도 않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그러면서 저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이 점점 들었습니다. 늦은 귀가에 의심스러운 영수증까지 두 집 살림을 하는 걸까 싶었죠.
그래서 한 번은 영주 씨한테 넌지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영주 씨, 혹시 사장님 퇴근하면 어디 가는 곳 있어? 그런데 영주 씨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는 잘 모른다고 바로 집에 가시지 않느냐 하더라고요. 영주 씨는 잘 모르나 보다 싶어서 그 이후론 더 묻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그 행동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영주 씨는 돌연 가게를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구나 생각하면서 수급이라도 좀 챙겨주라고 남편에게 그랬죠.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영주 씨가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기절초풍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맘때 누군가 연락을 자주 주고받아서 계속 의심의 레이더를 돌리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누구랑 저렇게 연락을 하나 싶어서 몰래 폰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카톡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영주 씨인 거예요. 영주 씨는 이미 가게를 그만뒀는데 연락할 일이 뭐가 있나요? 그때부터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카톡 대화창을 눌러보았고 저는 너무 놀라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대화창을 열자마자 제가 본 것이 태아 초음파 사진이었거든요. 영주 씨가 제 남편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거예요. 남편은 거기다 대고 귀엽다고 건강하더냐 묻고 자기가 같이 못 가줘서 미안하다면서 다음엔 같이 가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진짜 해머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딴짓을 하는 것 같다는 제 의심은 진짜였던 거고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알바생 서영주였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서영주한테 사장님 퇴근하고 어디 가느냐 이런 걸 물어본 거고요. 게다가 단순한 불륜도 아니고 무려 아이를 임신했다니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머리가 정말 백지장처럼 하얘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바로 서영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왜 전화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 폰이다 보니 서영주가 오빠, 이 시간엔 어쩐니? 하더라고요. 가게에선 깍듯하게 사장님이라고 했었는데 밖에서는 오빠라고 부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너무 낯설고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폰을 들고 있었죠. 여보세요? 오빠 뭐해요? 오빠 하다가 서영주도 아차 싶었는지 조용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건 전화가 아니라는 걸 직감한 모양이었습니다. 영주씨, 난데. 어머, 사모님. 지금 이게 다 뭐야? 영주씨 임신했어? 왜 내 남편한테 이 사진을 보내?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당연히 다 알겠으면서도 직접 듣고 싶더라고요. 그게요. 우리 남편 애를 임신한 거야? 영주씨 우리 남편이랑 그런 사이야? 아니, 그게요. 하면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영주씨,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아는 사이면서 어떻게... 사모님 죄송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사장님하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끊을게요. 하더니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다시 걸어도 받지 않고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사람이 멍해지고 이게 꿈인가 싶고요. 그러다가 잠시 후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걸 완전히 인식하자마자 분노로 온몸이 미친 듯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요. 배우자의 외도를 겪어본 사람은 그 충격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실 거예요. 추운 날에 맨몸으로 나간 것처럼 주체할 수 없게 몸이 떨려오고 이가 딱딱 물리거든요. 이게 분노의 감정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온몸이 미친 듯이 떨립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참담한 감정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자고 있는 남편에게 가서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자다가 봉변당한 남편은 이게 뭐야를 외치며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온몸을 떨고 울면서 남편에게 핸드폰 집어 던졌죠. 서영주가 니애 임신했니? 그제야 남편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상한 듯 차분해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난리치는데 남편은 오히려 입 꾹 다물고 잠잠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저도 쏟아내고 진이 다 빠져서 앉아있는데 남편 놈이 그러더군요. 처음에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 좀 짠하기도 했어. 그래서 잘해주다가 그렇게 됐어. 네가 제정신이니? 걔는 또 제정신이고? 알지. 우리 둘 다 미친 거. 그냥 바람도 아니고 임신! 이게 무슨 개 같은 상황이야. 너 애 안 좋아한다며. 나랑 딩크하기로 약속해놓고 바람난 여자랑은 애를 가져? 나 애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아닌가 봐. 영주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되면서도 이상하게 기쁘고 행복하더라고. 사실은 나도 아빠가 되고 싶었나 봐. 라는데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되고 싶었으면 아내인 저랑 상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어디서 바람 피우다가 내연녀 임신시켜놓고 이제 와서 아빠가 되고 싶었다느니 어쩌느니 개소리를 늘어놓나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내가 그 애 아빠니까 책임져야겠지. 나랑은 이혼하고 걔랑 재혼해서 애 키우고 살겠다 그 말이야? 상황이 어쩔 수가 없잖아. 개소리 하지 마. 누가 등 떠밀었어? 네가 알바생하고 놀아나고 그런 집 버렸으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황당한 건 알겠지만 말 좀 가려서 해. 내가 가려서 하게 생겼어. 너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었니?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혈압이 머리를 뚫고 나갈 뻔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주제에 남편의 행동은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저는 이혼할 생각 없으니 그 애랑 끝내고 애는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후에도 제 말은 싹 무시하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서영주 상대로 상간소송 진행할 거다. 상간소송은 계속할 수 있다더라. 내가 어디까지 하는지 두고 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안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서영주가 낳은 애는 절대 우리 호적에는 넣을 수 없을 거라고 했죠. 남편은 오히려 저보고 지독하다는데 진짜 지독한 인간이 누군데요. 게다가 더 기막힌 일은요. 그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어머님이 저에게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손주를 원했는데 그 내연녀가 이미 임신을 했다고 하니 잘됐다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싸우지 말고 좋게 좋게 끝내라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불난 집 부채질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라고 했습니다. 당신 아들 바람난 건데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저한테 전화해서 이혼을 하라느니 말하느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서 어머님하고도 약간 언쟁이 있었고 서로 고성이 오갔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 한다는 말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애 안 낳겠다고 이상한 고집 부리더니 결국 내 아들 바람난 거야. 내 아들 원망할 필요도 없다. 세상 어느 남자가 지 새끼 생기는 걸 싫어해? 네가 애 안 낳겠다고 그 지랄을 떠니까 결국 우리 병진이가 그렇게 한 거다. 따지고 보면 다 네 잘못이야 결국. 아들 편 들고 싶어서 피해자인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좋으세요? 아들 편 실컷 드세요. 저한테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늘어놓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아 그렇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겠어요? 가뜩이나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데 왜 어머니까지 저 미치게 만드세요? 아이 없이 살기로 한 거 조병진이 먼저 얘기했어요. 어머님 아들이 먼저 아이 없이 살기로 해놓고 바람피다가 애까지 덜컥 생긴 거라고요. 그런데도 제 잘못이요. 제 입에서 험한 말 나오게 하지 마세요. 뭐야? 그래도 어른이라고 참는 거 이번뿐입니다.
저한테 욕 듣고 싶은 거 아니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화가 나서 다 퍼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바람피고 너한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네가 애 안 낳는다고 하니 남편이 바람핀 거 아니냐면서 제 탓을 하는데 와, 정말 사람이 이렇게 징그러울 수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그 서영주까지 정말 이가 갈리고 사리가 느껴질 정도로 분노는 쌓여갔습니다. 너무 억울했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없이 상간소송만 진행했는데 서영주 측에서도 변호사 구해서 대응하더라고요. 시간 끌기도 엄청 하고요. 시간 실컷 끌어봐라.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생각이었지만 말만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겪어야 될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슨 기분이었냐면 제 수명이 매 시간마다 팍팍 깎이는 듯 했습니다. 소송 걸어놨으니 그냥 무시하고 내 할 일 하자라는 건 힘든 일이더군요. 그 인간들 생각하면 속이 뒤집히는데 내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끼케야 소송 걸어서 그거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분통 터지는지 모릅니다. 아, 세상은 못됐고 남 상처 주는 인간들한테 더 유리하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답변서 받고 기다리고 법원에서는 제 일 말고도 사건이 넘쳐나다 보니 진행도 엄청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8개월이라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결국 판결이 나왔어요. 아이를 임신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보니 제 승소였습니다. 그렇게 위자료도 받았는데 참 상처뿐인 승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남편하고는 이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버텼거든요. 첫 상간소송에서 제가 받은 돈은 1,500이었고요. 이혼을 안 하고 소송을 걸면 그렇게 많이 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는 아예 서영준의 집으로 간 건지 아니면 어디서 따로 살림을 차린 건지 가출을 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서영준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러자 남편과 어머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번과 달리 저를 달래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음 이해한다느니 미안하다느니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사는 거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라느니 온갖 말로 저를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는 계속 이렇게 살면서 위자료 받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도 악에 받쳐서 한 소리지 사실 소송 진행하면서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냥 이혼해주고 다 끝낼까?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12번도 더 했으니까요. 그래서 싫다고 거절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돈 받고 끝내도 되는 건데 그때는 저도 너무 억울하고 악에 바쳤던 것 같아요. 내가 이혼 안 해주면 니들은 영원히 내연관계이다. 니들 사이에서 낳은 그 애도 결국 외방자식일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저는 다시 상간소송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와 달리 두 번째일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어차피 계속 외도하는 사실은 확실하고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다. 나는 그냥 신경 쓰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제 목적이 위자료가 아니라 그것들 소송으로 힘들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리어 힘들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니까 일부러라도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취미로 미술도 배우고 심신 안정을 위해 요가까지 했어요. 제 딴에는 스트레스를 낮춰보고자 노력을 했던 거죠. 서영주는 상간소송 도중에 이미 애를 낳았고 남편하고 애 키우면서 그렇게 사는 듯 했어요. 그 취미들은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딴에는 건강하게 상처들을 이겨내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간 상태였고 눈에서 멀어졌다 보니 상처와 분노는 좀 옅어지더라고요. 저는 오냐 나가서 외방자식 키우면서 살아봐라. 나는 니들한테 위자료 보너스 받으면서 살 거다. 정신 승리하듯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보나마나 전화해서 이혼 좀 해주라느니 상간소송 좀 그만하라느니 그런 소리 하려고 전화를 한 거겠죠.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시모가 보낸 거였죠. 시모는 평소에 귀찮다고 문자 같은 걸 안 보내고 무조건 전화를 하는 성격인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다급하게 문자까지 보낸 거였습니다. 은미야, 나다.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전화 좀 해다오. 라고요. 기니 할 말이라는 게 뻔했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문자가 온 거예요. 은미야, 전화 좀 다오. 아니면 내 전화 좀 받아라. 부탁이다. 라고요. 그러면서 또 전화가 왔는데 고민 끝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싶어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은미야, 너 어디니? 회사니? 그걸 왜 물어보세요? 용건이 뭔데 자꾸 문자 보내세요. 이혼 좀 해달라고, 상간소송 취소해달라고, 그거 얘기하려고 전화하신 거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이 이럴수록.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럼 왜 전화하셨는데요? 너 왜 서영주 걔한테만 소송 걸고 네 남편한테는 소송을 안 거니?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가요? 자기 아들한테 왜 소송 안 거냐고 하시는 겁니다. 네? 병진이한테도 똑같이 소송 걸어라. 그리고 병진이가 너네 아버지한테 돈 빌렸지? 사업 자금으로. 그런데요? 너 왜 그것도 가만히 있니? 전부 소송 걸어버려. 돈 다 내놓으라 그래. 바람난 남편 뭐 예쁘다고 다 봐주니? 너네 변호사가 그런 얘기 안 해줘? 그러는 겁니다. 제 탓하면서 자기 아들 그만 붙잡고 이혼 좀 해주라고 난리칠 땐 언제고 난데없이 전화해서는 자기 아들한테 상간소송도 걸고 빌려준 돈도 당장 갚으라고 쪼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가요?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저더러 조병진한테 소송을 걸라고 하세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으신 건데요?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시모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저를 자극시켜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든다던가 하는 거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시모는 진심으로 제가 자기 아들을 소송 걸었으면 하는 거였어요. 시모는 울부짖으면서 그러더군요. 너는 남편 놈이 바람피고 외간 여자랑 애까지 가졌다는데 그렇게 물러터지게 대응하면 안 돼.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병진이게는 인간이 덜 됐다. 그리고 병진이만 덜 됐게 서영주 걔는 더 나쁜 년이야. 아주 쌍으로 못돼 처먹은 것들. 라고 하면서 벼랑간 자기 아들과 서영주를 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영주 걔가 우리 병진이에 가졌다고 하니까 나도 좋았지. 물론 둘이 떳떳한 관계 아닌 건 나도 잘 안다. 그치만 내가 얼마나 손주 바랬냐. 영주 걔가 떡하니 병진이 애를 임신했다는데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도 좋을 수밖에 없고 솔직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나도 내 아들 편일 수밖에 없잖니. 그래서요? 근데 병진이가 너랑 같이 사는 집에서도 나오고 영주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애도 있으니까 좀 어엿한 집 하나 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따로 돈이 없다 보니까 내 집 전월세로 바꾸고 그 돈으로 걔네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줬어. 그런데 그것뿐이니? 영주 걔가 지네 친정엄마 도와줘야 되니 지는 소녀 가장이니 어쩌니 해서 그런 돈도 같이 도와줬다.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해. 네가 영주한테 소송 건 거 그거 위자료도 결국 내 돈에서 보태준 거다. 그런데 이것들이 돈 받을 땐 살랑거리더니 영주개가 애를 낳고 나서부터는 나한테 애를 안 보여주는 거야. 네? 왜요? 난들 아니? 처음에는 뭐 애가 몸이 약해서 병원에 좀 있어야 되고 면회도 어렵고 그렇다더라고. 나는 정말 그런 줄 알고 기다렸지.
근데 나중에 태어나고 집에 왔다는데도 와보라는 소리가 없는 거야. 병진이한테 물어보는데 애가 몸이 뭐 약하대. 그리고 바이러스도 도니까 웬만하면 상황 좀 좋아지면 보자고 하더라고. 내 손주 당장이라도 보고 싶어서 애가 타는데 상황이 그렇다는데 어째. 애가 몸이 많이 약한가 보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또 기다렸어. 아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오겠다는 소리도 없고 나더러 와보라는 소리도 없는 거다. 그리고 내가 병진이한테 영주 전화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줘. 아니 이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나면 며느리 되랜데 어떻게 번호를 안 알려주냐니까. 할 말 있으면 지한테 하라는 거야. 그게 얼마나 괘씸한데 왜 안 알려주냐고. 영주가 알려주지 말라고 했느냐고. 돈 받을 땐 좋다고 다 받아놓고 애도 안 보여주고 연락처도 안 주냐고 그랬지. 하여튼 안 알려준다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 알아보고 전화를 하긴 했다. 나는 그때까지 영주 걔가 뭐 착하고 순진하고 그런 애인 줄 알았어. 근데 세상에 통화 한 번 했더니 완전히 내 착각이더구만. 시모는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도 저는 속으로 유부남이랑 바람피고 애까지 가지고 저한테는 그렇게 낯짝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던 척 했던 인간이 서영주인데 퍽이나 착하고 순진하겠어요? 싶어서 코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하여튼 시모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내가 전화했더니 자기 번호 어떻게 알았느니? 그래서 내가 병진이 엄마인데 너랑 전화도 못하느냐 했더니 불편하다고 그러네. 할 말 있음 병진이 통해서 하란다. 내가 너 왜 애도 안 보여주냐니까. 뭐라더라? 애가 몸도 약한데 어머님 만났다가 병 옮으면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야. 걔 미친 거 아니니? 내가 무슨 병균 덩어리야? 어따 대고 병이 옴내 만에 그딴 소리를 해? 내가 화가 나서 욕지거리를 좀 했더니 그걸 고스란히 병진이한테 전화 바꿔버리더라. 병진이 그 자식은 영죽의 치마폭에 입사해서 편들고 엄마이 나한테 소리 지르는데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이 다 나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히네.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따위로 할 거면 내가 준 돈 돌려달라고 했다. 나한테 돈은 다 받아 쳐갔으면서 애도 안 보여주고 이것들이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뭐라는 줄 아니? 엄마가 좋다고 줘놓고 자기들이 왜 줘야 되니? 그러고 전화 끊고 잠수를 탄 거다. 더 기가 막힌 건 나는 애도 안 보여주면서 영준의 엄마하고 동생 데리고 다 같이 여행도 갔더라고. 우리 병진이가 엄마한테 이럴 애가 아닌데 영주개가 도대체 어떻게 병진이를 구워 삶은 건지 병진이가 아주 변했다. 병진이 걔가 영주랑 바람나면서 애가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버렸어. 엄마는 돈통으로 하는 건지 나한테 돈 쏙 빼먹고 영주랑 영준의 가족만 챙겨. 이게 무슨 일이라니.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다시 돈 돌려받으라고 알아봤는데 안 된대. 내 자의로 증여한 돈은 못 돌려받는다더라.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밤에 잠이 안 오고 속이 다 뒤집혀져. 그것들 사람 아니다. 그것들이 인간이니? 영주 걔도 미친년이고 그런 영주한테 놀아나는 병진이 걔는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아직 이혼도 안 했구만. 뻔뻔하게 그러고 다니는 게 말이 되니? 저는 또 속으로 애시당초 그러고 다녔는데 어머님이 당하고 나니 이제 와서 말이 안 되는 걸 아셨나요? 싶어서 또 비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하지만 뭐라고 하시나 싶어서 아무 말 안 했죠. 그리고 시모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너 걔네 왜 가만 놔두니? 너 그런 일 당해놓고 왜 걔네를 가만두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라도 가만 안 둬야지. 상간소송 그거 영주개한테 또 하고 병진이한테도 해라. 둘한테 쌍으로 해. 그리고 병진이가 너네 아버지한테 빌린 거 그것도 독촉하고 돈 내놓으라 그래. 하면서 저한테 소송하라고 거품 물고 난리치시더라고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기막히고 우픈지 모릅니다. 시모가 자기 아들 소송해달라고 애원하다니 이 어이없는 상황이 믿겨지시나요? 저는 시모에게 어쨌든 나도 소송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리고 나는 나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님은 어머님 알아서 방법 찾아보고 돈 다시 받아내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를 사든 뭐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저라고 시모한테 도움 주고 싶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니들끼리 개싸움 제대로 해봐라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시모는 저보고 변호사 사무실 소개해 달라고 했고 저는 저 다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해주는 참 웃지 못할 상황까지 일어났죠. 게다가요. 제 조언을 들은 시모도 다시 그것들 상대로 제대로 법적 소송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분노한 시모가 아들네 가게 가서 서영주 머리채를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모도 폭발해서 그렇게 된 거죠. 시모가 자기 입으로 상간 연놈들이 부모도 배신한다고 가게 안에서 악을 질렀고 거기 있는 손님들도 그거 다 들었답니다. 그래서 동네에 소문 다 난 거죠. 사람들이 거기 불륜 돈가스집이라고 손가락질 한답니다. 시모가 자기 아들 바람필 사실을 동네방네 소문 다 낸 거죠. 서영주는 시모 상대로 폭행 고소하고 시모는 돈 내놓으라고 소송하고 서로 맞고서하고 아주 난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들끼리 아주 잘 지지고 볶고 망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일을 듣고 나서 그냥 이혼도 진행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것들 동네에서 소문 다 났고 상황 안 좋은데 저까지 괜히 한통속 되지 말고 그냥 끝내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그 더러운 것들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알아서 살라고 하고 저는 침 한 번 뱉고 거기서 그만 퇴장해 주라고 하시면서요. 어찌됐든 제가 거기에 계속 매여 있으면 저도 싸잡혀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게 부모님 생각이셨죠. 부모님 말씀을 듣고 저도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말 맞다나 이 더러운 것들아 그래 좋다. 침 한 번 뱉고 내가 퇴장해주마 하면서요.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고 남편놈에게 우리 아빠에게 빌려간 돈도 바로 내놓으라고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바람핀 놈은 또 피고 또 핀다더라. 애도 있는데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한마디 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어리 빠져 대답도 않더라고요. 아마 자기 엄마랑의 소송도 그렇고 동네 소문나서 장사도 안 되고 이래저래 지도 죽을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주 지저분한 끝을 냈습니다. 둘 다 마음 맞아서 딩크하기로 해놓고 남편놈이 바람나서 내연녀 임신시키면서 끝이 났고 그것들은 지네 엄마까지 배신한 인간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좀 더 홀가분해졌고 그것들 지지고 볶는 얘기 전해 듣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남편놈은 이제 장사도 잘 안 되는데도 거의 서영준의 돈통이 되어서 서영준의 집 생활비며 서영주 동생 학비까지 다 대주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그 집 노예도 아니고요. 서영주는 자기 집 소녀 가장이라고 하더니 그 가장 노릇을 저희 남편에게 넘긴 거죠. 애 안 낳아서 내 아들이 바람난 거 아니냐며 자기 아들 바람난 것을 제 탓으로 돌리던 미친 시모. 그때는 자기 아들 편들면서 저 몰아세우더니 그런 아들에게 제대로 뒤통수 당한 기분이 어떤지 그 심정이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서영주도 보통의 정신머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모 표현으로 악마 같은 년이라고 하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유부남 뺏어서 임신하고 본처 이혼시키고 시어머니한테 돈 받고 인연 끊어버리고 조병진을 돈 벌어오는 ATM 만들고요. 물론 바보 등신같이 지네 엄마 배신하고 서영주한테 완전 잡혀 사는 조병진이 제일 한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남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팝콘 튀기며 그것들 서로 소송하고 난리부르스 치면서 서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 여유롭게 지켜보렵니다. 저희 부모님 말대로 더러운 것들 니들끼리 그러고 살아라 하고 침 한 번 뱉어버리고요. 악인들은 스스로 망한다는 말처럼 자기들끼리 잘 망하는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